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구님도 오셨고요. K 사장님, 청사는님 오셨습니다. 노다지님 오셨습니다. 자, 노다지님께서는 박은정 의원이 의심을 간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약간 좀 의심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 수준이니까 제가 좀 자세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증시 폭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증시 폭락, 오전에 제가 늦지막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증시 폭락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장을 열자마자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100포인트 이상 빠졌다는 거예요. 어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고 있는데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작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전에 사이드카가 어쩌고 했는데 또 서킷 브레이크는 뭐야? 그러고 있는데 2시가 살짝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코스피에서도 서킷 브레이크가 작동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이드카는 뭐고 서킷 브레이크는 뭐야?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이드카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5분 동안 거래 스톱하는 거고요. 서킷 브레이크는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뭐 그런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주식시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증시가 열리자마자 폭락했었고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증시 마감이니까 오후 2시쯤이면 증시 마감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또 폭락했다는 겁니다. 시장 내내 이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막판에 더 확 떨어진 거야. 시작하자마자 확 떨어지고 끝날 때 또 확 떨어지고 중간에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200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8%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12%까지 빠졌다가 잠시 회복이 돼서 그나마 8%로 막은 거지 최대 12%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우려가 더 심하다고는 합니다. 자, 이 증시 폭락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딱 드는 순간이 쓰는 생각이 IMF였습니다. IMF 때도 이랬는데 IMF가 오기 직전에도 이랬는데 였어요. 자, 잠시 시간을 우리 IMF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렇죠. 한보 사태 났죠. 기아 사태 났죠. 자, 그리고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아우성 계속 나왔었죠. 자,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이 침체기,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침체기라는 게 온 적이 없었거든요.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아주 황당한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IMF가 뻥 터졌어요. 그 사이에 한국 경제가 위기다 계속 시그널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아니야. 경제신문, 조선일보, 조중동 위기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우리가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입니다. 당시에 97년 당시 우리나라 2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요, 3, 400억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더 큰 적자가 났었죠. 무역순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경제지표 다 엉망입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요. 경기는 경제대로 침체됩니다. 계속해서 성장은 1%대로 떨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3%, 4%, 우리 경제에서 4% 성장이면 엄청 고도 성장이거든요. 4%까지 성장 쭉쭉쭉쭉 해왔는데 갑자기 1% 성장으로 주저앉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물가가 올라요. 금리가 올라요. 환율이 올라요.
그런데 국민소득은 떨어지고 GDP 뭐 이런 거 계속 떨어집니다. 경제성장률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부도 사태가 이어집니다. 전세 사기에 이어서 티몬 사태, 그리고 증시 폭락. 예. 한보 기아 사태, 증시 폭락. 예. IMF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보면요. 우성건설이니, 유원건설이니, 건설사들 엄청 부도가 많이 났죠. 이거 저만 당시와 랑데뷰라는 느낌을 느낍니까? 기시감을 느끼나요? 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최악의 하루라는 기사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래, 오늘 최악의 하루가 맞았을 거야. 역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추락, 코스피 지수가 가장 많이 추락했습니다. 2600에서 2400으로 떨어졌죠. 말이 2400이지 사실 한때 238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8% 폭락이면 양호한 거죠. 서킷 브레이크가 풀리고 난 다음에 약 10분 정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졌는데 그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낙폭이 좀 줄어들었을 뿐, 사실 엄청나게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있었던 주가 그래프예요. 자, 제가 이게 주식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차이가 나게 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이 폭락하죠. 예. 시작하자마자 팔자 주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죠. 잠시 사이드카 발동이 풀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계속해서 주식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장 마감을 얼마 앞두고 또 폭락을 하게 되죠. 폭락합니다. 이때 서킷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만 결국에는 주식 하락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 있었던 주식시장의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최악의 날이다. 단순히 최악의 날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IMF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997년 어느 날 보았던 한 장면, 그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IMF가 터지기 직전 한 두어 달 전쯤에 있었던 모습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도 보면은요, 부동산 경기는 엉망이었고요.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업체, 특히 건설업체들이 마구 넘어지고 있었죠. 지금도 보면은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한보 사태, 기아 사태, 대기업들이 연이어 자빠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외환보유고죠.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무역수지가 200억 달러씩 적자를 봤는데 지금도 적자를 뒤집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자, 누구나 당시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그때 IMF 때랑 너무나 닮았구나 라고 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그때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IMF 때와 진짜 닮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다는데 윤석열 괜찮아, 일시적인 증상이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다? 지난 금요일날 얘기입니다. 오늘만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날 주식이 떨어지니까 윤석열이가 그랬대잖아요. 아이,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그런데 일시적이긴 개뿔,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게 지난 잠시만요.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그래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면 이렇게 주식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다시 주식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지난주에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경제정책 똑바로 하라라는 그런 항의가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 아, 이거 주식시장 일시적인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요, 근데 바로 이 대목이야말로 97년 IMF 사태와 매우 유사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다 라고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자, 당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 아니래요. 한국 경제가 위기 아니다라는 이 보도는요, 조선일보가 가장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아니래. 대신에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만 하면 된대. 하지만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어요.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주가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저 천하태평, 그리고 지금 휴가 갔잖아. 저 뻔뻔스러움에 바로 정말 IMF 때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기시감을 느끼는, IMF 때와 기시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티몬 사태 얘기 들어보셨죠? 이 티몬 사태, 이것도 보면은 저는 왜 이 한보 사태가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한보 철방이 끝내 부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한보 사태 부도와 관련해서 당시 김영삼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든 철강이든 하여튼 문어방식 기업 확장과 뇌물 이런 걸로 성장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한보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대응을 못했어요. 기껏 대응한다는 게 뭡니까? 예, 이 정태수 회장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거였어요. 아니, 감옥에 잡아 가두려면 잡아 가둬야지. 근데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한보 철강이라든지 한보 그룹의 부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파를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한보 부도, 기아 부도, 한보도 그렇고요, 기아도 그렇고 대기업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 그룹이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팡팡 넘어지게 되니까 무슨 사태가 생기느냐? 전체적으로 경제가 마비가 오기 시작하죠. 소비가 안 됩니다. 다들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하죠. 위기 대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디부터 얼어붙느냐? 자영업자들부터 얼어붙어요. 식당부터 영업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식당, 그 다음에 술집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 우리나라가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 나왔을 겁니다. 밥장사, 물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였는데 밥장사, 물장사가 망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거든요. 자,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들리고 있는 얘기들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때랑 가장 비슷한 거는 정부의 무능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도록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 제일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제가 지금도 살짝 화가 나는 것은 당시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조중동과 이 경제지들, 그 다음에 많은 언론, 그 다음에 많은 그 재벌 그룹들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지들이 잘못한 거지. 경제정책 잘못 쓴 지들이 잘못이지. 근데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온 국민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래. 온 국민이 함께 극복을 해야죠. 온 국민이 함께 극복을 해야 되지만 책임질 놈은 따로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자. 그리고 그 경제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을 주물럭댄 재벌들. 그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끝끝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니 그냥 정말로 화가 나는 게 지금도 보세요. 이태원 참사가 나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월호 참사가 나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개새끼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들은 IMF가 터졌을 때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랬어.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자, 옆에 있으면 싸다구를 하나씩 올려줄까 보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꼬라지도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대형 참사가 난다든지 정말 제대로 대처하지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죠.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정말 저만 화나나요? 예, 참. 자, 아무튼. 자, 근데, 그때와 비슷한 점, 97년과 2024년이 비슷한 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건설업체 연쇄 부도라든지 이쪽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토건족 하면서 건설업체들 되게 좀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건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좀 있어요. 가장 특혜를 많이 있기 때문에 특혜가 꺼졌을 때 또는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자빠지는 것도 얘네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 97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자빠진 건설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유원건설, 우성건설 뭐 이런 사람들 그때 자빠졌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태영건설 자빠졌죠. 부동산 PF 위기가 있죠. 이거 정말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때랑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구조. 지금 우리나라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나온 기사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식품 인플레이가 지금 기록적이고 OECD 평균을 추월한 상태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세계 35개국 중 3위다라는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요, 음료, 식료품 물가 상승이 7%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IMF 직전에도 이렇게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가 막 오르고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금리도
그때도 슬슬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금리 그때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휘발유 요새 오르는 거 보세요. 자, 모든 경제의 성적표가 그때랑 매우 비슷합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단순히 그냥 호사가들의 어떤 우려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저의 착각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치 기시감이 드는 것처럼 평행우주론처럼 이렇게 동일한 모습이 벌어진다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예요. 한 놈만 갈아치우면 돼.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경제의 사령탑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재벌들이나 가진 자들, 초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제 체제는요, 재벌이나 더 많이 가진 자들로부터 세금을 좀 더 흡수해 와서 또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지어서 그 부담만큼을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은 결코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장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월급 어느 정도 받으세요? 충분히 받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월급에서 집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뭐 우리 전세금, 월세금 또는 우리 그 대출금, 전세 대출금이든 아니면 뭐 주택 대출금이든 주택 담보 대출이든 이 대출금 요거 빼고 애들 자녀들 그 학원 다니는 학원비 빼고 자 순수하게 남는 돈, 그래서 내가 마음껏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집집마다 그 돈 얼마 안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겨우 100만 원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즉 주택에 들어가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종부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뭐 그 방과후 교실 이런 거 막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가진 자, 강한 자로부터 좀 더 재원을 뺏어 와가지고 그 재원을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한테 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왜 지금 25만 원 그게 필요하냐? 예.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면 실제로 국민들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여윳돈을 더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쓸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은 첫 번째 재벌이라든지 경제적 강자와한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경제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는 학식이 있어야 돼요. 용기와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게 없다고요. 즉 재벌들이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서민들,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게 돼요. 쓸 돈이 없어지는 거야. 쪼들린다고. 그러면은 안 쓰지. 안 쓰면 어떻게? 예, 소비가 안 생기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고 참 침체가 되는 겁니다. 재벌들은요, 자기들은 수출을 한단 말이야.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여. 따라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거하고 지들 별 상관이 없어요.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지금 국내 경제로 이렇게 온기가 안 도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갑자기 이 경기가 오늘 왜 증권 시장이 갑자기 왜 폭락했느냐? 미국 경제가 지금 오늘 폭락했거든.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불경기로 들어갈 것이다. 뭐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경제에서 그나마 호황을 누리고 있던 대기업들 역시도 망한다는 얘기야.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기업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주식이 이제 갑자기 그 투매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싸게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주가 대폭락 사태가 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국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게 한 가지. 둘째, 지금 우리나라 이 수출 경쟁력을 좀 더 키워줘야 돼. 수출 경쟁력 어떻게 키울 겁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 있어. 환율을 좀 낮춰줘야 돼. 이 두 가지를 먼저 진행해 주려면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금리가 우리가 너무 낮아요. 금리를 살짝 올려줘야 돼. 몇 가지 정책을 좀 써야 됩니다. 물론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가지고 막 논란이 많아요. 어느 쪽이 맞느냐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 예. 이 나라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 이걸로 갑시다라고 딱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내리려면 내리고 올리려면 올리고 지금 딱 하나에 내리거나 올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몇 달째 뭐야? 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금리가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도박이고요.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약간 도박입니다. 지금 내려야 된다는 의견, 올려야 된다는 의견 막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그대로 가자는 의견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올려야 된다, 막 싸워. 그런데 결론을 못 내. 그러니까 금리가 그대로야. 결국은 뭐 이도 저도 못하고 지금 나라가 경제가 망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도 저도 못합니까? 예,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최종 결정권자가 두 손 두 발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가 뭐 금리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 우르르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말을 잠시 이제 바꿉니다. 예. 올려야 된다는 주장,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금리 그대로 가도 된다는 주장은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지금 금리는 그대로 가고 있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위기가 온 거고 위기가 현실화된 거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끌어내려야 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옵니다. 돈벼락님은 또 금리 올려야 된다고 그러시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은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댓글